네, 안녕하세요. 황기상 약사입니다. 오늘은 3강에 이어서 4강 호흡기 관련 OTC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흡기 질환의 종류, 그리고 호흡기 질환 관련 OTC의 종류, 그리고 호흡기 관련 한약 제제, 호흡기 순환 회복의 이해, 그리고 호흡기 질환 약국 OTC 판매 전략 순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드리는 그 내용에서 약사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자료를 활용하거나 다른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여기 셀코디 홈페이지 셀코디.com에서 제가 게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셀코디는 약사님만 회원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런 자료들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국에서의 OTC 영역은 크게 이제 일반 의약품 위주로 한 대증요법, 요법들, 그리고 한방요법들, 그리고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일반 의약품으로서의 영양요법, 그다음 건식이나 가공식품류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을 완화를 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 치료까지 복합적으로 접근해서 다양한 해법을 통해서 치료 반응과 매출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흡기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사실은 가장 많은 증상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감염성 질환이 가장 흔하겠고요. 그리고 알러지성, 그리고 염증성. 물론 감염성인 알러지성이 이제 염증성으로 이렇게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염증성, 그리고 폐기능 자체에 이상이 오는 경우, 호흡부전이 오는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감염성은 이제 1차적으로는 대부분 바이러스성이고 세균성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염증을 유발하면서 또 전염성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조직에 손상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폐나 기관지 쪽에. 일반적으로 감기라고 하면 이제 상기도염이라고 하죠. 대부분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2주 정도면 자연 치료가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이제 2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백신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이제 일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이제 감기라는 것을 박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감기 바이러스가 워낙 종류가 많고 변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감기 바이러스 치료제는 이제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영역에 있어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사실상 이제 대증요법제들밖에 없다고 하겠죠. 해열제나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어쨌거나 인체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면 한 일주일 뒤부터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항체가 생성이 되고, 그래서 1에서 2주 정도면 자연 치유가 이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세균성 간염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부비동염이나 충농증이죠. 부비동염이나 이제 기관지염,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염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알러지성인데요. 콧물 재채기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떤 질환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증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알러지는 이제 후두염이나 알러지성 비염과 같은 이제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또 호흡기 질환 중에서 이제 알러지성 천식 같은 경우, 그리고 외부 이물질 그런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에 의해서 이런 염증이나 천식이 올 수가 있는데, 천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역적이긴 합니다.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만 좀 난치성이라는 맹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러지성이 있겠고요. 알러지성에는 마찬가지인데 역시 대증요법을 쓸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는.
염증성은 이제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염증이 이제 만성화되면 조직의 손상이 유발이 되게 되겠죠. 이 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발이 되고 지속이 되고 이런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축농증 같은 경우, 만성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 3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되고 그 염증 부위에 세균이 또 번식하면서 세균성 염증으로 계속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 기관지염, 가래가 동반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발열이 동반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그리고 기침 가래가 이제 2년 정도, 2년 연속적으로 계속 그 증상이 반복된다고 하면 이제 만성 기관지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은 이제 기관지 평활근 자체가 이제 변형이 오고 손상이 이제 오게 되고요.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염증성 질환은 조직의 비가역적 손상, 변형을 오거나 회복 불능 상태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염증성을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폐기능 자체 이상, 그러니까 호흡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그건 이제 폐기능 자체 이상이 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약국에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왜냐하면 호흡 부전에 호흡이 곤란한 정확한 원인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기흉, 이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는 거죠. 허파가리가 파괴가 되면서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폐기종, 기흉이 오거나, 그 다음에 폐포 주변에 이제 그 폐에 그 조직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섬유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이 오는 경우, 그리고 폐혈관이 막히는 경우, 보통 이제 다리 쪽에 정맥혈관에서 혈전이 생겨서 이게 우심방울 거쳐서 우심실에서 이제 폐동맥으로 넘어가는데, 이 폐동맥이 혈전이 쌓이면서 막히면서 폐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걸 허혈성으로서 이제 호흡 부전이 오는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폐섬유화가 오거나 폐고혈압, 폐동맥 자체에 이제 어떤 변형이 와서 폐색전증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폐고혈압이 오는 경우, 이렇게 이제 등등의 폐기능 자체 이상이 와서 호흡 부전이 오는 경우, 이렇게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감염성이라든가 알러지성은 OTC로 어느 정도 대증요법이나 다른 한방요법이나 영양요법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특히 약간 만성화된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OTC에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그냥 호흡기 부위별로 증상과 질환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부비강이면 이제 그 머리뼈에 있는 빈 공간이죠. 부비강에도 이제 염증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부비강에 염증이 오는 게 축농증이죠. 세균성으로 대부분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축농증은 보통 두통이 오거나 열이 나거나 또 고름이 이제 이렇게 채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 비강 쪽에, 코 점막에 이제 서는 일반적으로 비염, 콧물, 코막힘, 재채기, 비축열, 코가 이제 쎄하고 이렇게 알러지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비염이 자꾸 만성화되면 코 점막 자체가 이제 그 면역이 떨어지고 하면서 거기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이게 부비강으로 세균이 이제 올라가면서 부비강염이 이제 오게 되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비강 코점막 쪽에, 그 다음에 내려가면 편도, 인두, 후두 쪽에도 이제 세균성으로, 바이러스성 세균성으로 염증이 오게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요 부위에는 이제 림프절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림프 염증으로 인해서 붓거나 그 염증이 오거나 통증이 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 후두 쪽은
후두가 붓게 되면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쉰다거나, 예,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원인이 일반적으로는 감염성이 올 수도 있지만 위 식도가 역류하면서 이 후두염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리고 기관지는 가장 이제 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지에 염증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기관지 질환, 기침이라던가 가래, 여러 가지 숨이 찬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세기관지, 폐포와 연결된 세기관지인데요. 요까지 만약에 이제 증상이 내려간다고 하면 조금 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폐포, 폐 조직까지 염증이 생기면 그게 이제 폐렴이 되겠죠. 그래서 호흡 곤란이라던가 피로감, 발열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기관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24개월 이하 어린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이쪽에 면역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이 오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연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제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빨리 원활한 호흡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처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이제 호흡기 부위별로 한번 증상을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제가 셀코디 홈페이지에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서 약사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침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일단 약국 OTC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국 OTC로 치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병원 치유를 권유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증상이 좀 심하면 병원 치유를 권하는 게 좋겠죠. 그 기준은 이제 기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래 지속을 했느냐. 보통 3주, 2, 3주 이상 계속 기침을 했다라고 하면 병원 치료를 권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객혈, 피가 난다거나 가래에 어쨌거나 피가 섞여 나오는 객혈이나 또 호흡 부전, 호흡이 곤란하거나 또 열을 동반한 이제 기침 가래, 이런 경우는 이제 감염성이라든가 폐에 염증이 있다든가 다른 또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침 증상은 일단 이제 가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기침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3주 정도,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침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다음 가래 색깔이 그냥 맑은 가래냐, 누런 가래냐, 또는 이제 색깔 자체가 뭐 녹색이라던가 뭐 피가 섞여 있는가, 이렇게 가래 색깔, 그 다음에 호흡이 곤란하지는 않는가, 호흡 곤란의 유무, 그리고 열은 나는가, 그리고 목이 쉬었나, 그리고 밤에 기침이 더 심해지는가 아니면 시간과 상관없이 기침을 하는가, 그런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급성 알러지, 아나필락시스로 볼 수 있을 만큼의 심한 급성 알러지나 천식, 계속 본인이 호흡 기침을 조절할 수 없고 호흡 곤란이 올 정도의 천식, 그리고 이제 기침 가래가 만성적으로 온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이런 이제 심한 경우는 어쨌거나 병원 치료를 권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일단은 약국 OTC로 한번 치료를 한번 원한다, 치료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호흡 곤란은 없는지, 그다음에 객혈은 없는지, 그리고 발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지를 한 번 더 살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 요 자료도 제가 셀코드 홈페이지에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래가 있는가 없는가. 가래가 있다라면 이제 습성 기침이라고 해서 이제 점막이 손상이 되었거나 염증성이 조금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습성 기침이지만 기침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3주 이내다. 예. 1, 2주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이 곤란하지는 않은가. 이제 호흡이 곤란하다라고 하면 이제 병원 치유를 권유하는 게 좋겠고요. 이게 폐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염증이 급격하게 심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호흡도 정상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가래는 어떠냐? 가래는 피가 섞여 있지 않느냐? 피가 섞여 있다라면 마찬가지 이제 병원 치유를 권유하는 게 좋겠고요. 가래도 피가 없고, 다만 이제 가래가 좀 누렇다라고 하면 이제 열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졌을 때 열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아주 가벼운 그냥 기관지 염증, 그냥 가벼운 단순 기관지 염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럴 때는 그냥 대증요법만 간단하게 써도 되겠습니다. 한방제제를 쓰던, 이제 뭐 진해 거담제를 쓰던, 뭐 맹문동탕을 쓰던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열이 조금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바이러스성으로 인한 감기, 상기도염이 되겠죠.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대증요법제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원인이 뭔지를 살펴서 그 어떤 약을 쓸 것인가라고 이걸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습관성 그 기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침틱이라고도 하는데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이제 기침이 있는 경우가 종종 많지는 않은데 주로 이제 초등학생이나 학생들한테서 이런 습관성 기침틱, 습관성 그 기침 증상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기침을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호흡기관 순환의 장애와 그 병증에 대해서 간단한 모식도입니다. 요건 이제 뒤에 육각 다이어그램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요. 일단은 예시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불균형해진 순환계를 정상화해서 증상을 개선한다라는 치료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관지염, 염증 반응, 이제 세포 순환과 면역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렇게 온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렇게 요거 이제 앞에서도 한번 다루어 들었었는데요. 림프나 신경 장애가 같이 순환 장애가 오면 식은땀이 난다던가.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육각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요건 이제 인후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후염 같은 경우는 이 세포, 면역, 신경, 혈액, 림프, 호르몬 요 육각형 중에서도 포인트에서도 이제 림프가 좀 항진이 되어 있고, 림프 순환이 항진되어 있고, 그리고 면역 순환과 신경 순환이 조금 항진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진된 림프 순환을 좀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면역 순환과 신경 순환도 이렇게 개선을 해서 이렇게 정상화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COPD 같은 경우는 림프 순환은 많이 억제가 돼 있어서 그 조직에 그 노폐물을 원활히 제거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면역 순환과 신경 순환 역시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저하된 순환계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후염에서 림프절이 항진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감염성으로 인해서 림프가 부어 있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COPD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림 자체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흡기의 질병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자세한 것은 이제 별도 강의를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는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에는 보통 이제 진해제, 그다음에 메틸잔틴계, 거담제,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생약제제, 다양한 한약제제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진해제는 보통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들 모두 이제 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부작용 정보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틸잔틴계 같은 경우는 기관지 확장과 관련한 이제 신호 전달에 그 작용을 해서 기관지 확장 작용을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테오브로민 같은 경우는 중추에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디프로필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메틸잔틴계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인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래서 이 메틸잔틴계 성분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커피와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틸잔틴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초콜릿에 들어있는데,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메틸잔틴계를 대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초콜릿을 먹었을 경우에 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거담제인데요. 용해성 거담제, 그러니까 점액의 농도를 낮추어주는 거담제가 있고, 자극성 거담제. 이건 이제, 가래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이제 점액 분비를 더 촉진하거나 아니면 섬모 운동을 촉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들 이제 제제들 모두 다, 사실은 이제 부작용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은 그 구토나 식욕부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예민한 체질에서 이런 점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이제 보통 알러지성 비염이나 기침 재채기에 쓰게 되고 과민 반응을 억제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기침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졸음이 많이 줄어든 그 부작용을 줄인 형태의 3세대, 4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한약제제들도 사실은 기관지 질환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한약제제들이 많죠. 음교산이라든가 구푼해독산, 기본적인 감기, 몸살 통증의 갈근탕, 그다음에 삼소음, 맹문동탕, 소충용탕 등등 다양한 형태가 이제 액상이라든가 과립제라든가 캡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약 성분 복합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용각산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용각산은 사실 이제 일본에서 개발된 의약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로 효과가 좋기도 합니다. 용각산은 이제 그 순수하게 생약 성분으로만 되어 있지만 용각산 쿨 같은 경우는 이제 노스카핀이 있죠. 노스카핀 같은 경우 이제 중추성 진해제에 해당이 되는 노스카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양약품에서 나온 용비산도 이제 마찬가지 용각산 쿨과 비슷한 성분이지만 함량이 조금 높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푸날 같은 경우도 이제 생약과 그 일반 약품 성분이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약 성분들이 일반 의약품도 있고 전문 의약품에도 그런 생약 성분들이 많이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에키나시아 추출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에키나시아에서 나자에 빨간색 표시를 해 두었는데 이건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키나시아. 이렇게 이제 일반 의약품 약국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종류들 제가 쭉 한번 모아 봤는데요. 이렇게 염산세트리진이라든가
메틸에페드린, 뭐 구아이페네신, 이런, 그 다음에 아세타미노펜이 배합된 형태들, 그 다음에 카페인 무수물도 이제 들어있죠. 이렇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일반 의약품들은 이제 단일제로도 OTC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성분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의 이렇게 혼합한 그렇게 세트로 해서 판매하는 것이 효능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마찬가지 이제 매출 단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제품들을 혼합할 때 반드시 부작용 정보, 비슷한 성분이 겹쳐서 그 비슷한 함량이 용량이 올라가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주의를 해서 어떻게 제품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일반 의약품이 이제 구성한 예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담제들, 교감성, 이제 말초성 진해제나 이제 중수성 진해제들, 이렇게 보면 일반 의약품 중에서 이렇게 가령 이제 코프스탑이라는 제품을 보면 이제 항히스타민제하고, 그리고 거담제, 그리고 말초성 진해제, 그다음 중추성 진해제 2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된 성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 일반 의약품들은 이제 무코팩트라든가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단순 단일 성분으로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특히 이제 진해제라도 중추성, 말초성, 그리고 거담제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져서 성분들이 배합되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고서 그 다음에 다른 성분과 배합을 할 때 이렇게 항히스타민제를 추가적으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생약 성분이라도 이렇게 신경에 작용하는 이런 부분들, 가령 이제 마황이 들어있는 갈근탕 같은 경우는 예민한 체질에서는 이렇게 진해제라도 이렇게 중추에 작용하는 진해제는 좀 없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때 그 부작용 정보를 1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품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다음 이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기능성 식품인데요. 사실 이제 그 호흡기 기능성 인증 식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그 업체에서 호흡기 관련 기능성 인증 식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이제 식약처에서 발간된 게 이제 2020년이고요. 2020년에 발간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호흡기 기관 관련 기능성 인증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기능성 식품 중에서 이제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광고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면역 증진하는 성분들, 거기에 이제 도라지라든가 더덕, 배, 이런 식으로 기관지에 좋은 이제 일반 식품 원료를 배합해서 제품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면역 증진 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 이제 아연, 프로폴리스, 고분자 베타블루칸이라든가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이제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여기서 그 생약 성분 일반 의약품에서 이제 에키나시아 추출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에키나시아나 에키네시아나 똑같은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말장난 같지만 이게 이제 의약품하고 식품의 허가 규정 때문에 이런 말장난 같은 일이 생긴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원료는 이제 식품 원료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 허가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식품류의 그 과대 광고를 억제를 하고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규정이 조금 완화되면서
이렇게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제 특히 천연물,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생약 제제들이 그 원료들이 식품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사용되는 예가 조금씩 생겨났다고 하겠습니다. 에키나시아, 에키네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 조금 에키나시아, 에키네시아 이것도 사실은 말장난 같지만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콘드로이틴, 그다음 콘드로이친. 콘드로이틴은 사실은 의약품으로 계속 써왔던 성분이죠. 처방도 보험 코드도 받아져 있는 것이 있고 일반 의약품에도 콘드로이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콘드로이친 그 소연골 추출물에 콘드로이친이 들어있다고 해서 요게 이제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기능성 식품의 성분으로 이제 많이 광고를 하고요. 일반 식품에도 그 소연골 추출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글루타티온이죠. 글루타티온 있고 글루타치온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똑같은 겁니다.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글루타티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환원형이죠. 환원형이어야 이제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원형의 이제 글루타티온이 의약품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글루타치온이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일반 그 가공식품의 건조 효모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을 이제 마치 의약품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약사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서 소비자들, 약국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주지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거는 의약품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어차피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의약품은 점점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허가 내는 것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이런 인허가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식으로 의약품에 사용되는 천연물 성분들 중에 건강기능식품으로 그다음에 가공식품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예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약사님들께서는 잘 캐치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잘 설명해서 의약품으로 복용할 수 있는 쪽으로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알고서 권할 수 있는 이런 그 배경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 호흡기 질환에 대한 한약제제 성분을 한번 비교표로 만들어 본 것인데요. 내용이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요 내용 역시도 제가 셀코디 홈페이지에 자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갈근탕, 맹문동탕, 삼소음, 소충룡탕, 청산구황, 청패탕, 구푼해독산, 마행감석탕, 음교산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청열제가 들어있는 것들은 보통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제제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성이라든가 바이러스성, 만성 염증성에는 청열제가 사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관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형태들, 그 성분들, 청열 화담약이라든가 온화 한담약이나 지혜평천약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기관지의 질환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관지 질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기제, 이렇게 생리 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보기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그 기관지 질환 자체가 어쨌건 에너지 소모가 있기 때문에 보기제가 항상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이제 사용되는 한약 제제들을 이렇게 한번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은요, 한약 제제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본초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해표제가 1차적으로 이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지나 마황이나 세신, 갈근 같은 경우. 그래서 신혼 해표를 통해서 발한 말초 혈행을 개선을 해주고, 그다음에 항균 작용을 하는 이런 신혼 해표약, 그리고 신량 해표약, 이제 항염증 작용이 있는 신량 해표약을 사용하는 경우, 갈근탕이라든가 소충용탕 같은 경우도 이제 마황에 들어가죠. 근데 다만 이제 마황을 쓰게 되면 이 마황에 들어있는 에페드린 성분 때문에 과민성 체질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장기 복용하는 경우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보통 이제 태음 체질에 쓴다라고 하는데, 그건 여기서 논할 범위는 아닌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마항제제를 복용하게 될 때는 특히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급적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고 있으면 마항제제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열제 같은 경우 이제 치자나 석고, 황금, 영교, 금우나 이런 이제 청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사 항진을 조금 억제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항균 항바이러스가 있어서 이제 만성염증에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혈액순환 개선을 시켜주면서 위장관 운동도 개선을 해주죠. 그래서 그 삼소음 같은 경우는 이기제가 들어있어서 소화기관이 약한 환자의 기침 질환에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제는 마찬가지 이제 대추, 감초, 인삼, 산약 이런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영양분 공급도 해주지만 대사 기능을 좀 촉진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맹문동탕이 제일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맹문동이 이제 보음제죠. 그래서 이 보음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과민 반응을 좀 조절해준다, 억제를 해준다, 그리고 미네랄을 좀 공급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고삼약은 말 그대로 이제 좀 떫은 맛, 그래서 수렴작용이 있다. 수렴작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분비를 조금 억제를 해준다. 그리고 마찬가지 과민 반응을 조금 억제를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지에 작용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게 청열화담약, 온화한담약, 지혜평천약인데요. 청열화담이니까 열화담을 시켜준다. 그다음에 온화한담약은 이제 한담을 조금 따뜻하게 해준다. 지혜평천약은 이제 말 그대로 기침을 이렇게 가라앉혀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평천약 같은 경우는 만성 기침이나 천식기에 사용할 수가 있고, 주로 이제 그 호흡 중추를 억제하는 또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청열화담약하고 온화한담약 같은 경우는, 청열화담약은 말 그대로 청열화담이기 때문에 좀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늘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진정작용이 있고, 긴장을 이완을 시키고, 면역 과민을 억제를 해주는 이런 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청열화담약, 온화한담약 모두 다 이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 항염증 작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온화한담약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경이나 반하가 그런데,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점막에서 보면 점막의 분비물을 통해서 이제 점막 순환을 개선을 해준다. 분비물 촉진을 시켜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완화시켜준 진정작용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요 내용, 한약제제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저 나름의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해 본 것을 약국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별도 강의를 한번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청열화담약, 온화한담약, 지혜평천약인데요. 이렇게 파랗게 된 것들이 이제 청열화담약. 그래서 이렇게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빨간
이렇게 된 것이 오나 한담약이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지혜 평천약은 이제 따뜻하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한데 이 폐와 대장경락에만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다이어그램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제가 한방 강의할 때 계속해서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의 한약재질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이 내용은 아마 약사님들께서 아마 다들 가지고 있는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맹문동탕이라든가 마행감석탕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천식에 쓸 수가 있고 마른 기침에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약 체질에 이제 쓰는 몸살 감기 기관지, 염증의 삼소음, 그리고 발열을 동반하는 염증성 가래 기침, 시암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약제제의 비교는 제가 한약제제 성분 비교표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삼패독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감기로 인한 몸살 발열 두통인데요. 이건 이제 갈근탕 같은 경우는 이제 마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민한 체질에는 좀 사용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거꾸로 이제 갈근탕을 꼭 쓰고 싶은데 예민한 체질이라고 하면 대신 이제 인삼패독산, 그러니까 소음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삼패독산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보면 이제 태음 체질은 이제 갈근탕, 소음 체질은 인삼패독산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약사님들마다의 기준점이 있으시면 그 기준점 따라서 또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국 OTC의 순환 회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순환 회복에 대해서 면역, 그리고 신경, 세포, 혈액 이렇게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흡기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외부 이물질과 병원균이 수시로 이제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점막 면역을 비롯해서 이런 면역 시스템들이 매우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란 면역력과 그 다음에 어떤 염증 억제하는 이런 기전들이 이제 같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점막 면역을 통해서 물리적 방어가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물리적 방어 기전으로 기침이라든가 재채기라든가 그 다음에 객담 이런 이제 방어 기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상기도 코라든가 인후라든가 기관 쪽에 있는 상기도의 상피세포에서의 이제 면역 활동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과도한 알러지 반응이 올 수도 있고 또 과도한 염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알러지와 과도한 염증을 또 억제하는 이런 이제 균형 잡힌 면역 이 순환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하기도 쪽, 세기관지라든가 폐 쪽, 폐포 쪽에서는 이제 항염증 작용이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이까지 균이 들어가면 어쨌든 염증이 생기지만 균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겠고요. 균이 침투를 했으면 최대한 해당 균만 죽이면서 염증은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염증 억제성 기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염증 억제성 기전이 사실은 이 피부, 그 다음에 만성 피부 질환에 대한 염증 억제성 기전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으로 COPD라든가 천식에 사용되는 의약품들이 마찬가지 아토피라든가 난치성 피부 질환에 대한 적응증으로 확장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하기도에 대한 염증 억제성 기전이 피부에서의 염증 억제성 기전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기도에서 이제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 조직이 섬유화되면서 그 말단 조직이 영구적으로 그 불능이 되는 이런 것이 이제 호흡기에서의 그 면역에 관련된 순환인데요.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점막 면역이 약화가 되어서 이물질에 대한 자극이 쉽게 노출이 되고, 그다음 병원균에 대한 조직으로의 침입이 증가한다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감염이 자꾸 이제 많아지면서 염증이 만성화되게 되면 조직이 손상이 생기고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되겠죠. 어쨌거나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체내에도 이물질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 몸 전체에 면역 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면역이 과민해진 상태다라고 하면 이제 알러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물질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급격한 온도차, 그다음 너무 건조할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콧물이나 재채기가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과도한 그 점액질, 알러지라고 하면 과도한 점액질이 분비가 되거나 또는 점액이 과분비가 되면서 이제 기도 협착으로 인해서 또 호흡이 곤란한 경우, 여러 가지 이제 과민 반응으로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염증, 림프가 과도하게 붓는다거나, 그리고 부분적으로 과도한 그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심하게 부어서 또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그 면역의 순환에 이상이 온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면역이 저하되어 있거나 또는 너무 면역이 과민되어 있는 상태. 이런 그 불균형한 상태를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OTC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외부의 그 장벽을 보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크,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많이 끼므로 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마스크가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 점막의 피복에 이렇게 그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 수분제, 점막의 수분제라던가 점막 윤활제, 그리고 점막을 제때제때 세척을 하고 소독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피부 장벽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점막 기능의 회복, 마찬가지 습도나 수분이나 그리고 신선한 공기, 그리고 원활한 영양 공급을 통해서 점막의 영양 공급이 충분히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점막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점액 분비를 억제하는 것, 요거는 이제 대증요법으로서 항콜린제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나 한담약이라든가 해표약, 고삼약 등 이런 이제 한약 제제를 통해서 점액 분비를 억제한다. 그리고 뭐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일반 의약품이라든가 소총용탄 같은 경우 점액 분비를 억제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민 반응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거, 이건 항히스타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염증을 억제한다. 염증을 억제하는 거는 이제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라든가, 그다음에 해표약, 청열약이 들어간 한약 제제들, 은교산이라든가 현계은교탕이라든가 구풍 해독산 같은 경우 이제 염증을 억제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엔세이드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염증을 억제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만성질환에서는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이제 찾아주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게 일반 의약품에서는 이 면역 시스템 균형을 찾아준다는 것 자체가 잘 성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가공식품을 통해서 OTC에서 이제 면역 시스템 균형을 찾아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프로폴리스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제 감마리놀렌산, 그다음에 고분자 베타글루칸 등등이 면역 시스템 균형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흡기는 제가 3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계속 순환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이 자율신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말초의 혈관 운동이라던가 상피, 그 다음에 점막 조직에서의 분비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 운동 자체가 중추신경이나 자율신경, 채성신경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상호우전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은 서로 기량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동시에 흥분이 되거나 자극이 되어서 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있는 상태라고 하면 조금 몸이 늘어져 있거나 그리고 이제 면역학적으로 보면 과립구가 과잉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갑작스러운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부교감이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교감 신경이 갑자기 항진이 될 때 이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염증 반응이 과민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꾸로 이제 교감이 우위에 있는 경우, 만성 스트레스가 항상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 있는 상태면 항상 교감 신경이 이제 항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만성 스트레스 상태고 면역적으로 보면 림프구가 과잉되어 있는 상태인데 림프라고 하면 이제 T세포나 B셀 이런 림프구가 과잉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갑작스럽게 부교감이 항진되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피로가 너무 누적돼서 탈진되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몸은 탈진되어 버리는 상태. 이러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조금 발병률이 높아진다라는 이런 이제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교감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기관지 상태는 기관지는 확장되어 있고 이제 말초 혈륜 양은 이제 늘어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점막은 좀 건조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말초 혈류는 감소되어 있고 말초 혈류가 감소되니까 점막은 건조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교감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교감이 항진된 상태는 점막이 건조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세포성 면역에 대한 그 염증 반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교감 항진 상태에서는.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휴식기, 무기력한 상태 아니면 휴식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관지는 수축되어 있고 그리고 점액은 조금 원활히 분비가 되지만 과해지면 점액이 너무 과분비가 되고 그리고 림프구는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림프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제 면역력이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할 경우에는 과민 반응이 증가를 해서 천식이나 알러지 증상이 조금 더 유병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순환에서 이 교감과 부교감 이런 불균형을 이제 그 OTC 영역에서 기관지 OTC 영역에서 어떻게 조절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일반 의약품 영역에서는 이제 슈도에페드린이 교감 흥분제죠. 그러면서 이제 부교감 억제 작용을 합니다. 항콜린제로서 또 작용을 하고 마왕이나 세신 같은 경우 이제 교감 흥분제로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감 활성제, 부교감 활성은 이렇게 이제 심호흡이나 명상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를 해서 교감 항진된 상태를 이제 부교감을 활성화시키면서 교감을 억제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교감을 억제하는 항콜린 효과로서 이제 기침을 억제하는 이런 그 1세대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 이제 기침을 억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 부교감이 너무 항진돼서 기관지가 수축되어서 호흡이 곤란할 경우는 기관지 확장제를 통해서 항콜린제죠. 이렇게 이제 일반 의약품이나 아니면 전문의약품에서 쓸 수가 있어요. 기관지 확장제는 사실은 이제 전문의약품이죠. 일단 호흡 중추를 조절한다. 요거는 이제 기침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또는 이제 너무 저하된 호흡
호흡을 촉진하는 사양 같은 경우 청심 안에 들어있는 사양은 이제 호흡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호흡 정추를 조절하는 것. 이것 역시도 OTC 영역에서 어느 정도 다룰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정상적으로 순환하는 것. 이건 이제 일반 생활적인 면에서 일단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적절한 운동과 식사,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이제 천연 미네랄, 유기 미네랄을 공급함으로써 교감과 부교감의 신경 조절 효과를 할 수 있겠다. 예. 교감과 부교감의 정상적인 순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은 항상 이제 부작용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항콜린제, 이제 부교감 억제제 같은 경우 이제 졸린다거나 입이 마른다거나 변비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 특히 이제 감기약 같은 경우에 의외로 처방해서 드시는 감기약 때문에 요런 이제 입이 너무 마른다라던가 변비가 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복약지도 하실 때 잘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포순환인데요. 호흡기 세포순환은 순환 속도는 또 매우 빠르지만 또 이제 폐포 같은 경우는 또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비가역 손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다른 일반 세포순환이 빠른 이제 점막 세포들과 다르게 폐포는 점막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가역 손상이 쉽게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폐 하기도까지 이물질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이렇게 면역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양 부족이나 노화, 스트레스, 그다음에 지속된 염증 등이 세포 활성을 저하를 시키면 손모 운동이 저하가 되고 손모 운동이 저하가 되면 이제 점막 세포의 면역 장벽이 약화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순환 자체가 면역 순환과 바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손상된 세포는 이제 금방금방 재생이 됩니다. 일주일 이내에 바로바로 재생이 되지만 이게 반복이 되고 과도하게 손상이 오면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되고 결국은 조직의 부분이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폐섬유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지 만성염증은 폐섬유화뿐 아니라 이렇게 내피세포라든가 평활근 세포에 손상을 주면서 이제 만성기관지 폐질환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가 손상된 상태라고 하면 병원균이나 만성염증, 이제 과산화물로 인해서 이제 세포벽이 일부 손상이 오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세포가 손상이 온다는 것은 점막으로 봤을 땐 점막이 손상이 온다는 것이고, 다만 이 점막이 손상이 오더라도 세포가 다시 재생이 되면서 새로운 세포가 대체가 되면서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다만 이제 폐 조직이 계속 손상이 되면 비가역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또 새로운 세포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세포가 이제 만약에 영양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세포막의 활동이 저하되고 세포의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세포의 생리활성 기능이 저하되고, 그렇게 되면 말초 조직 자체가 활성이 저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직이 원활하게 활동을 못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세포막을 활성화시키고 영양분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세포가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나 세포 영양 부족 상태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OTC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반 의약품보다는 이제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비타민을 비롯한 이제 영양요법제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들, 가공식품류를 통해서 이런 세포 순환을 이렇게 원활히 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인지질을 개선하는 것, 그 다음 세포막의 미네랄을 통해서 전이차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을 통해서 항산화라든가 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세포 사이에 결합 조직을 잘 유지를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세포막의 점막의 어떤 형성을, 그 장벽을 잘 유지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 공급을 통해서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과민 내지 면역 과민 반응을 억제하는 고분자 베타글루칸이라든가,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 세포 그 조직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오토파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포를 그 순환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국 OTC 호흡기 순환 회복에서 혈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폐는 공기층과 혈액층이 아래 위로 맞닿아 흐르는 아주 얇은 초방막과 같습니다. 넓이로 따지면 15평에서 25평 정도. 그래서 이 혈액순환은, 호흡기는 그 혈액의 항상성 유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혈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호흡을 하게 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과호흡을 하게 되면 혈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면서 저탄산증이 오게 됩니다. 혈액이 이제 염기화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두통도 오고 실신도 오죠. 이게 이제 고산병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호흡 부전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호흡이 원활하지 않는 호흡 부전이 오게 되면 혈중의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서 혈액이 산성화되죠. 그렇게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무기력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두통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이상이 생겨서 이제 호흡 부전이 오게 되면 그게 이제 허혈성 질환을 유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혈액에 찌꺼기가 많아지면 마찬가지 세포에 충분히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행 장애를 유발을 하죠. 그건 이제 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허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전이 그 폐의 혈관을 막는 그 폐색증이라든가 폐고혈압 등으로 인해서 폐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 허혈 상태가 와서 숨이 차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부종, 이제 심장 기능에 이상이 오거나 저알부민 혈증으로 인해서 혈관 투과성이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림프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폐에 물이 차거나 폐가 붓는 경우는 이제 저산소 혈증이 오게 되죠. 말 그대로 혈액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숨이 차거나 호흡 곤란한 경우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혈 상태고요. 허혈 상태는 그러니까 폐에 피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거나 또는 폐에 물이 차서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혈액에 찌꺼기가 많은, 노폐물이 많은 상태는 이제 저희가 일상적인 탈진, 그러니까 뭐 밥을 거르면서 일을 한다거나 수면이 부족한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일상적인 탈진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혈전이라든가 노폐물의 생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혈전이나 혈전 플라그, 바이러스, 최종 당화 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성 물질이 되면서 면역 반응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말초 혈행의 개선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도 이제 호흡기 순환과 연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혈액 순환 장애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의약품 쪽에서는 은행엽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성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한방제제에서는 구심이라든가 통심락, 심적환 이런 성분들이, 이런 그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구심이나 통심락은 허가상의 문제라든가 원료의 문제 때문에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스피린이라든가 오메가3,
은행엽 제제, 그다음에 아르기닌이라든가 삼칠근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저희가 심혈관 혈행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혈중 찌꺼기 제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혈전 제거 작용을 하는 아스피린이라든가 이제 동물성 펩타이드, 특히 이제 거머리, 진해 이런 것들이 이제 혈중 찌꺼기 제거에 활성을 보이는데 활혈 작용이죠. 거머리, 수질이 이제 요 통심락의 주요한 그 성분인데 요 거머리 성분 때문에 통심락이 지금 좀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찌꺼기에는 이제 효소제도 많이 요즘은 건강기능식품 쪽이나 가공식품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발효곡류효소라든가 또 주로 소화제에 많이 들어있는 췌장효소 같은 경우도 혈중 찌꺼기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혈액의 항상성 유지는 이제 혈액은 사실은 간에서 그 항상성 유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죠. 특히 알부민 생성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질의 농도도 조절하고 그래서 밀크시슬이라든가 오메가3를 통해서 혈액 항상성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그림의 차이는 요게 건강한 폐 그리고 요거는 코로나에 감염된 폐인데요. 그래서 요 빨간색은 모세혈관에 혈액이 이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색이 많은 것은 굵은 혈관에 혈액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세혈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혈액 자체가 폐의 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 분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이제 감염되어 있는 상태는 모세혈관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면서 그 혈액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굵은 혈관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에 있어서 모세혈관의 혈액량이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저산소 혈증 그리고 고탄산증이 유발되는 이런 이제 그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2020년에 그 논문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만큼 폐에서의 혈액 순환이 그 혈액의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점막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 중에서도 비만 세포의 그 IgE 항체 매개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 세포는 특히 이제 우리 몸 많은 조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특히 이제 과민 반응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를 하고 그리고 호상구나 염증 세포를 자극해서 이런 걸 이제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타민 작용 때문에 이제 충혈이 오고 또 콧물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재채기를 또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제 자극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 의약품에서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면역 반응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나면 멈추어야 되는데 이 2차적으로 계속 면역 반응이 멈추지 않으면 이게 만성화되는 것이고요. 이게 비염에서 이제 축농증으로 올라가거나 또 이제 이 만성화되면 상당히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수시로 코가 막히고 하면 코가 막히는 것 때문에 2차적으로 구강이 건조해지고 또 염증이 또 확산되는 이런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자꾸 반복이 되면 이게 천식 발병과 상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이 불균형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율신경 역시도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초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고 만성화될 때는 어떻게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OTC 영역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의 1차 면역 장벽을 보조해 주는 것, 그래서 마스크라든가 코 점막 피복제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수분제라든가 세척액을 통해서
코 점막을 잘 이렇게 상태를 유지를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항히스타민제는 과량으로 오래 쓰게 되면 오히려 그 면역순환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우에만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콜린제. 그래서 이제 부교감을 억제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콧물이라든가 비충혈을 이제 증상을 억제할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 항콜린제 자체도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히스타민제, 항콜린제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이더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거는 이제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치료 포인트는 이제 이런 대증요법 말고 이런 치료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발병 원인을 면역과 신경에서 보았듯이 마찬가지 치료 포인트 역시도 면역과 신경, 그래서 면역 반응을 억제성으로 조절하고 신경도 자율신경을 이제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점액 분비를 정상화시킨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소총령탕 같은 경우는 그 구성 성분을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면역 반응도 좀 억제성으로 가고 그리고 마황과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자율신경도 역시 균형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 억제성으로서 이 알러지 질환에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고분자 베타글루칸도 면역 조절 그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분자 베타글루칸은 보통 이제 그 버섯류라든가 건조 효모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 효모 제품이 물론 이제 품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양질의 건조 효모 제품은 이제 고분자 베타글루칸이 그 주요 그 효능의 그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율신경 조절에는 이제 천연 미네랄, 유기 미네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곡류 효소에도 들어있고 과채, 그다음 버섯 가공품 등에 그다음에 그 해물 가공품에도 이런 천연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공급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약물 의약품을 통한 이 대증요법은 이제 이런 알러지성 질환에 있어서 이 대증요법은 사실은 그 면역 반응 그리고 염증 이걸 항히스타민과 이제 교감신경 흥분 또는 부교감 억제 항콜린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해소를 하지만 여전히 교감은 흥분되어 있고 과민 반응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경의 순환도 혼란을 주고 이제 순환 장애를 올 수가 있다라는 이런 이제 함정이라고 할까요? 약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으로서의 OTC는 가급적 최소한도로 사용을 하고 다른 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서의 OTC 영역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린 육각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자료를 만들어서 셀코드 홈페이지에 올려서 약사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호흡기 부위별 증상과 이런 병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그거와 이어서 이제 부위별로 쓸 수 있는 OTC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건 정리된 게 뭐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비강, 이제 부비동염, 축농증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음교산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도 억제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서 소총령탕, 그리고 이제 갈근탕 가청궁 신이, 이것도 역시 이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으면서 해표 작용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식염수를 통한 1차적인 세척. 요때는 반드시 이제 그 코 세척할 때는 절대
그 수돗물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감염된 사례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염수,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반드시 식염수를 통해서 세척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비강, 코 점막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식염수 세척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항히스타민제, 마찬가지 소총용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강 스프레이, 외형 피복제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 편도, 인두, 후두 이렇게 점막과 림프가 발달한 요 부위, 마찬가지로 소염 은교산이 이제 상당히 효용성이 있고요. 소염제, 그다음에 구풍 해독산,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트로키제도 있고 구강 소독제도 있고, 그다음 구강 스프레이,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이제 기침이 나는 경우는 제산제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해거담제, 그다음에 맹문동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실크펩타이드를 통해서 기관지 점막의 빠른 회복, 그리고 천연 미네랄을 통해서 기관지 점막의 신경순환, 그리고 청배탕이나 청상보화환처럼 만성질환에 쓸 수 있는 다양한 한약재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기관지는 이제 폐포와 연결된 부분, 세기관지나 폐포나 폐조직, 이제 하기도 쪽인데요. 하기도 쪽 역시도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은교산을 쓸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 청배탕이나 청상보화환 외에도 다양한 한약재들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자 펩타이드, 실크 펩타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조직 회복에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타글루칸, 고분자 베타글루칸처럼 면역 억제성, 그리고 감마리놀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 억제성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OTC 제품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지 약국 OTC 제품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는 약사님들마다 약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실 거고요. 그 노하우를 통해서 한 번쯤은 이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본 것이니까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상 부위는 어디냐, 코냐, 목이냐, 기관지냐, 폐, 하기도냐, 또 전신이냐,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보면 증상의 경중을 판단해서 이렇게 어떤 증상일 것 같다. 그러면 어떤 OTC 제품으로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 하실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러면 치료 기간은 얼마나 이제 설정을 해야 되냐? 단순 감기냐? 아니면 단순 알러지성이냐? 또는 염증이 조금 심하냐? 만성 염증이냐? 이런 정도, 그리고 다른 이제 폐질환이냐 이런 식으로 봐서 치료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 또는 이 증상은 병원 치료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 알러지성이나 단순 감기 이런 경우는 일주일 정도 이내로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염증이 조금 만성화된 경우, 축농증이라든가 부비동염이나 만성기관지염이면 한 달, 세 달, 요런 식으로. 그리고 기침이 조금 심하고 가래가 좀 진하다라고 하면 2, 3주 정도, 요런 식으로 나름의 치료 기간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제품을 단기적으로 쓸 제품, 그리고 조금 길게 쓸 제품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치료 기간은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세포순환, 셀 턴오버 타임, 세포나 조직에 순환되는 그 시간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제품을 조합하고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물론 그 환자에 따라서는 단품을 원하면 잘 조합된 단품을 드리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2개 이상의 제품을 조합하는 것이 효능도 좋고 이제 환자의 어떤 효능도 좋고 약국에서도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10기 포장이면 2, 3일치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서 2, 3일분 또는 일주일분, 2주일분,
또는 1개월 이상의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근데 제품을 조합할 때는 이제 부작용에 유의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장기 복용해야 되는 경우, 2주 이상의 장기 복용이라면 특히 이제 천연 성분으로 된 의약품, 그리고 한약 제제, 건강식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리 어떤 케이스를 나누어서 미리 세팅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지명구매 제품 같은 경우도 유명한 광고품을 지명 제품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다른 제품과 조합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조합할 때는 부작용 정보를 감안해서 조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기침의 종류와 원인에 대한 플로우 차트가 되겠습니다. 본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제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쉰 목소리에 가래는 거의 없고, 그리고 주로 아침에 기침이 난다. 그리고 가슴 속쓰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식도 염성 기침일 경우가 이제 많겠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에 본인도 모르게 이제 위에 있는 위산이 이제 역류를 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좀 목이 아프고 따갑고 대신 이제 가래는 거의 없고 이런 경우는 이제 식도 염성 기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반 의약품으로 보면 제산제나 파모티딘 제제를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방약으로 이제 바나사신당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목 염증이기 때문에 이제 음교산이나 국둥해동산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위 점막 자체를 좀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5일분 내지 11분 정도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후두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부은 느낌이죠. 그냥 인후두염은 이제 침 삼킬 때 아프다. 이러면 이제 인후두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음교산 그리고 구강 스프레이 정도 같이 이제 조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이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소염 진통제를 쓸 수도 있겠죠. OTC 영역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약사님들이 흔하게 쓰시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음교산하고 소염 진통제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염 진통제가 싫다라고 하면 음교산에 이제 프로폴리스라든가 구강 스프레이 같이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습관성 기침인데요. 기침틱이라고도 합니다. 환자군이 많지는 않지만 주로 이제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 기침약으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해거담제와 함께 이렇게 소함흉탕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 안정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질환에 이제 쓰이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함유된 건조 효모 제품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합 진해거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민한 체질인 경우는 좀 주의를 해서 쓰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과민형 기침은 이제 요 내용 하기 전에 이 스트레스성 기침, 습관틱이라고 하는 것은 기침을 좀 의도적으로 참을 수가 있는 형태고요. 다만 이 천식과 이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식성인지 스트레스성인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기침을 참을 수가 있느냐, 아니 기침을 못 참고 기침을 하면서 이제 호흡 곤란까지 초래하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과민형 기침은 이제 호상구형이라고 하는데 주로 기침이 밤에 더 심해지고 가래는 별로 없다. 마른 기침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호상구성이라고 하면 염증성이기 때문에 이 과민형 기침을 방치를 해두게 되면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밤에 마른 기침이 심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맹문동탕이나 마행감색탕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 진해거담제 정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OTC로서의 구성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사님들 중에서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다른 그 혼합제제로 잘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서 제가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음교산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과민 반응 억제성이 있는 그 감마리놀렌산이나 고분자 베타글루칸도 추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과민형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성 이런 그 구성을 이제 추가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기도염, 일반 감기죠.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니까, 뭐, 발열, 몸살, 콧물, 기침, 복합적인 증상인데, 가장 흔하게는 종합감기약에 그냥 갈근탕,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뭐,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기관지염, 그러니까 열도 나지 않고, 가래 역시도 뭐, 진하지 않은 그런 가벼운 기관지염. 이것도 뭐, 감기랑 큰 차이는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발열이라던가 몸살 없이 단순 이제 가벼운 뭐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라고 하면 복합 진해거담제에다가 맹문동탕 정도 그리고 혹시 이제 너무 그 몸이 필요하다거나 다른 이제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실크펩타이드나 다른 비타민 같은 경우 뭐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비루 증후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콧물이 넘어가서 기침 나는 경우. 그래서 콧물, 코막힘도 있고 기침도 있으면서 특히 이제 아침에 기침이 심한 경우 자면서 쌓였던 그런 콧물이 넘어가면서 아침에 기침이 심한 경우.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도 있고 소충령탕을 같이 배합해서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증상만으로 보면 그냥 일반 코감기 약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알러지성 비염 마찬가지로 이제 항히스타민제, 소충용탕 그리고 비강 스프레이 정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벼운 기관지염이지만 이거 방치할 경우는 이제 이 만성화되면서 그 기관지 점막의 세균성으로 해서 이제 만성 기침이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잡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잘 보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이 가벼운 기관지염에서 만성화됐을 경우에는 이제 청패탕이라던가 그리고 면역 그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베타글루칸이라던가 다른 이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조금 더 배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만성인 경우는 이제 병원 치료를 1차적으로 권하는 것이 좋겠죠. 3주 이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일반적인 이제 OTC 약물이나 일반적인 약물 치료가 없는 경우는 병원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혈압약 때문에 만성 기침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약물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3주 이상 기침이 지속이 되고 고온 발열이 오고 가래도 좀 많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권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약국 OTC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장기 복용을 할 때는 어쨌거나 3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건 그 앞에서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세포 재생 기간, 셀 턴오버 타임에 근거를 해서 적혈구는 3개월 정도, 그리고 다른 이제 호흡기에 있는 면역 세포 역시도 3개월 정도의 그 회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의 치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용해야 될 경우는 최대한 일반의약품 제외를 해야겠죠.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한약재와 그다음 면역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감마리놀렌산이라든가 그리고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영양요법으로서 이제 실크펩타이드 같은 경우 그런 단백질류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청패탕, 그리고 영양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경옥고, 그리고 면역 순환한다는 측면에서 에키나시아, 그리고 세포의 원활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실크펩타이드, 그리고 혈액 순환과 면역 순환을 위해서 감마리놀렌산, 그리고 건조 효모를 통해서 신경 순환과 면역 순환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식의 구성이 많지만 이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서너 가지 정도로 줄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장기 복용해야 될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초점을 맞출 것인가, 단순히 한약제제만으로만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약제제 외에도 다른 영양요법이라던가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약국에서 빈도가 높은 OTC 제품 구성, POP 예시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몸살 감기 한 방에 잡자 해서 판피린 같은 경우 이제 판피린, 판콜은 거의 지명 구매고 많이 복용을 하시죠. 그럼 여기에 같이 배합할 수 있는 것, 쌍화탕이나 갈근탕, 그리고 해열 진통제, 요렇게 이제 구성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잘 듣죠. 특히 이제 이 갈근탕과 판피린 요런 데 들어있는 그 항콜린 성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체질에 맞는 분들. 그래서 여기서 예민하지 않고 건장한 체질, 요렇게 해서 이런 구성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민하지 않고 건장한 체질. 만약에 이제 예민한 체질 같은 경우는 갈근탕을 빼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삼패독산처럼. 그리고 피로로 쌓인 몸살 감기, 피로해서 오는 것, 스트레스로 오는 것,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영양제를 같이 배합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갈근탕, 아세타미노펜에 배합된 갈근탕, 피로로 쌓인 몸살 감기 한 방에 잡자. 이렇게 해서 이 콜데원 같은 경우는 낮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1회분 구성입니다. 1회분으로 콜데원, 쌍화탕, 그다음에 아세타미노펜 배합된 갈근탕, 그리고 영양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로로 쌓인 몸살 감기 한 방에 잡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장한 체질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민하거나 약한 체질, 요럴 때는 갈근탕을 빼고 대신 이제 경옥고를 넣습니다. 예, 콜데원, 쌍화탕, 경옥고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쌓인 몸살 감기 한 방에 잡자. 마찬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그 건장한 체질에 있어서의 이제 1회분 그 약이 되겠는데, 이때는 청심환을 쓰는 것이 의외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을 완화시켜 주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배합하는 것도 효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단가가 너무 올라갈 수는 있지만 1회분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콜데원과 아세타미노펜에 배합된 갈근탕에 청심환 그리고 영양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쌓인 몸살 감기 한 방에 잡자. 요거는 이제 예민한 체질에는 여기서는 이제 갈근탕을 썼지만 건장한 체질에서는, 예민한 체질에서는 그냥 쌍화탕으로, 그리고 콜데온의 쌍화탕에 그 우황청심환 정도, 이렇게 스트레스로 쌓였을 때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 이런 식의 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웅기보를 쓸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영양제를 쓸 수도 있지만
그냥 효모 제품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예. 또는 이제 마그네슘, 액상 마그네슘을 쓸 수도 있습니다. 긴장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약사님들께서 이렇게 보시고 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분으로서. 그리고 인후두염, 예. 가장 뭐 흔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소염 진통제의 은교산, 그리고 목에 뿌리는 구강 스프레이 정도가 쓸 수가 있겠죠. 요건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항히스타민제의 소청룡탕, 그리고 나잘 스프레이. 나잘 스프레이에서도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게 있고 그냥 단순 수분제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봐서 요렇게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쓸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경우는 보시면 횟수나 그 하루에 몇 번, 그리고 뭐 일주일 이상 쓰지 마라, 하루에 2, 3회 이상 쓰지 마라라는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런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나잘 스프레이 판매하실 때는 그 주의사항은 반드시 그 복약지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요렇게 이제 그 식염수, 염화나트륨 식염수 성분으로 된 것은 이제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소화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코감기약, 뭐 코감기약, 콧물, 코막힘, 재채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러지성 비염과 다르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코감기약의 소청룡탕, 그다음 쌍화탕 요 정도로만 배합해도 제일 무난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약국 OTC 제품 구성할 때 고려사항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이제 지명 구매하는 제품이 있을 때는 비교 제품을 같이 제시를 해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살까 말까가 아니라 어떤 제품을 살 것인가 라고 판단할 수 있게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다만 이럴 때는 그 제품의 차이를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죠. 가령 개보린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카페인이 안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1차 선택권은 환자한테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품보다는 두세 가지 혼합된 제품을 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효능도 증가하고 환자가 복용했을 때 만족도도 증가하고 약국에서는 매출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인데, 이제 부작용을 유의해서 환자가 1차적으로 이제 건장하냐, 아니면 예민하냐, 체질적으로 약하냐라는 걸 봐서 체질에 따라서 그다음에 1차적으로 좀 구분을 하고, 그리고 혼합한 제품을 사용할 때는 유사 성분이 같이 섞이면서 그 함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그래서 유사 성분은 최대한 배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거꾸로 체질에 맞다면 유사 성분이 오히려 함량을 높여서 이제 복용해서 효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부작용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서 그걸 유의해서 이제 제품을 구성하도록 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특이성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오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죠. 특히 이제 의외로 부작용이 주성분 때문이 아니라 그 부형제나 이제 다른 그 부가적인 성분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복용하는 제품 구성을 1회 복용 제품, 그리고 뭐 3회나 5회 복용 제품, 그 장기 복용 제품 등으로 이제 다양한 복용 기간을 설정해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묶음 구성으로 해서 진열 판매가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묶음 구성이 이제 불가하죠. 물론 실제로 묶음 구성을 해서 판매는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게 뭐 그 약국에서는 그렇게 기능성 식품이나 일반 식품 묶음 구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기능성 식품이나 일반 식품은 간단한 상담을 거친 후에 이제 일반 의약품을 추가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4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최대한 강의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제가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약사님들께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저희 셀코딩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5강에서는 이제 간 위, 소화기 관련 질환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